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오늘 이제 파동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빛의 파동적인 성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기본적으로 빛의 성질은 가장 직진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러다가 뭐 얘가 통과할 수 없는 물체를 만났을 때는 반사가 되고요. 통과할 수 있는 물체를 이제 지나갈 때는 굴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회절은 직진과 반대되는 성질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우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빛의 반사인데요. 앞서도 선생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빛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빛이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매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였으면 여기는 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갈 때 얘가 이제 통과할 수 있는 애는 이렇게 굴절이 된다는 건데 우선 지금은 이제 굴절 생각 안 하고요.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그런 경우,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렇게 반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반사가. 근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거는 이제 반사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반사 법칙.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자, 선생님 여기 그림을 여기다 그릴게요. 자, 이렇게 매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이라고 한번 가정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 빛이, 아유, 뭐, 그래. 자, 지금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매질이 다른 요 경계면에서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법선이에요. 여러분 이 법선이라는 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법선이란 건 뭐냐면 이 경계면, 얘가 지금 뭐 반사되던 굴절되던 그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가상, 요 면에 대한 수직인 가상인 선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법선이라는 걸 왜 저기 쓸데없이 만드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선. 여러분 이 법선을 좀 그냥 눈에 보면 그냥 뭐 그렇게 되겠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 법선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각도를 법선에서부터 재요. 항상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입사하는 광선을 우리가 이제 그때 이 들어오는 각도를 우리가 세타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튀어나가는 반사되는 요 면에서 얘가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반사되는 요 광선은 이 세타1과 똑같은 각도로, 즉 세타2란 걸 우리가 이제 반사각이라고 하면 이 각도로 똑같이 반사가 된다는 거죠. 즉 이게 바로 뭐냐면 세타1과 세타2는 똑같은 각도로 반사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거를 반사 법칙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사 법칙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항상. 그래서 반사될 때는 반사 법칙이 만족해요. 그래서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준은 법선을 할 때. 그럼 이제 왜 그래요? 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걸 모르고 그냥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이 반사된다. 이게 반사의 법칙이다 하고 오케이 통과. 아마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고 혹은 뭐 배우고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이 굴절에 대한 거, 우선 반사에 대한 내용은 사실 다 끝났고요. 굴절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선생님이 요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굴절은 뭐냐면 이 지금 빛이 진행하다가 통과는 돼요. 통과는 되는데 매질이 다른 곳을 통과하게 되면 원래는 기본적인 성질은 직진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면 빛은 원래는 직진하고 싶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어떤 매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매질이 다른 경우 분명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다른 물질을 통과하기 때문에 원래와는 다른 변화를 느낄 거란 말이죠. 이해가죠? 그 변화를 느끼기 때문에 얘가 원래 오던 이 경로, 원래는 직진하려고 하지만 이 원래 오는 경로에 대해서 약간 방향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틀어진 경우를 1번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를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여러분 배웠으니까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굴절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 나와 있네요. 이 얘가 통과하는 매질에 따른 빛의 진행 속도 차이 때문에 이것이 속도 변화 때문에 어떻게 되냐,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굴절, 원래 경로보다 꺾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선은 기본적으로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공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의 입장에서 빛이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매질, 우리 이제 사람에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길을 걷는 것보다는 물웅덩이에 빠졌다 아니면 진흙탕에 빠졌다 그러면은 나는 똑같이 걷는다고 하지만 굉장히 그 속력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입장에서 잘 못 걷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거, 다시 빠르게 갈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소한 매질이라고 그러고요. 소하다.
널널하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약간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뻑뻑하게, 여러분들 막 발이 푹푹 빠지거나 뭐 물같이 좀 뻑뻑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잘 못 움직이겠죠. 그런 거 우리가 밀한 매질이라고 그래요. 소한 매질, 그 다음에 밀한 매질,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가게 됐을 때는 이렇게 경로가 꺾이고요. 그 다음 반대로 2번 같이 꺾일 때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그럴 때 2번 같이 꺾여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뭐냐면, 들어오는 애를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1번은 V보다는 어떻게 된다? 느려지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자동차가 있어요. 아스팔트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다가 갑자기 진흙탕이 나왔어요. 똑같이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진흙탕이 이쪽 바퀴가 먼저 빠지죠. 근데 바퀴는 똑같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 바퀴는 여기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얘는 아직도 이쪽 바퀴는 고속도로에 있기 때문에 얘는 빨리 많이 움직입니다. 계속 움직이죠. 그러다 두 개가, 얘는 조금 움직이고 얘는 많이 움직이다 두 개가 동시에 진흙탕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같이 움직여서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로보다 이렇게 꺾인다. 안쪽으로 꺾인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느려지는 경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보세요. 속도가 느려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법선에 가깝게 꺾인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자, 요걸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하면 요걸 우리가 굴절각이라고 해보죠. 요거를 입사각이니까 I, 그 다음 굴절각은 세타 R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누가 더 각도가 크죠? 자, 여기서 누가 더 각도가 큽니까? 입사각이 더 크죠. 그래서 세타 I가 세타 R보다 크다. 즉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렇죠.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크다. 혹은 굴절각이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속력이 느려졌다. 법선에 더 가깝게 꺾인다. 법선에 원래 법선 요 각도보다 더 가깝게 꺾이죠. 그 다음에 입사각이 더 크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하나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거죠. 그렇죠. 더 느려졌기 때문에, 자, 매질을 우리가 요 매질 상태를 봤을 때는 소환돼서 밀한 매질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물어볼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뵀던 파동의 정의를 살펴보면 보세요. 파동의 속력이란 건 얼마만큼의 보폭으로 얼마만큼 템포로 걷느냐 그랬죠. 그런데 내 스스로의 템포는 절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달리고 있어요.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도 나는 똑같이 운동을 하고 있지만, 똑같은 진동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주변 환경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뭐? 얘가 뻑뻑한데니까 이거를 이렇게 움직이던 애를 굉장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이 보폭을 많이 못 넓힌다는 거예요. 얘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는 변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렇죠. 파장이 줄었다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걸 이렇게 나타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장에 대한 표시도 이제 뒤에 가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파장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요. 이렇게 파장이 이제 뭐 마루 부분만 나타내요. 요거보다 요기 되면 더 짧아져요. 이렇게. 요 간격이 줄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냥 하던 김에 할까요? 파동을 그냥 실제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3D로 나타내면 요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 파동의 방향만 나타내는 거지만, 여기 보면 마루만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요 입체적으로 나왔을 때 마루만 표시한 게 요 파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러한 파동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진동수는 변함이 없는데 그렇지, 파장, 속도가 뻑뻑한 데 들어갔기 때문에 속도가 늘어지죠. 그거는 얘가 파장이 줄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 간격이, 이런 간격이 줄었다.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림이 지저분해졌는데, 자, 2번 같이 휘는 경우는 더 빨라진 경우입니다. 보세요. 이번엔 진흙탕에서 이렇게 다가오다가 이쪽 매질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고속도로예요. 그럼 이쪽 바퀴가 먼저 고속도로에 지금 도착했죠. 그럼 얘는 똑같이 돌아가지만 더 많은 거리를 갑니다. 같은 시간 동안. 쭉 많은 거리를 쭉 가다가 얘네들이 동시에 이제 고속도로에 도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진흙탕에서 오다가 고속도로를 만나서 이 바퀴는 더 많이 가지만 결국엔 둘 다 와서 고속도로에 도착하면 그다음부터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꺾이는 거거든요. 요거 2번 방향으로.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굴절각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경우, 자, 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속도가 원래보다 빨라졌다고 표현하고요. 그럼 똑같이 진동수는 그대로인데 속도가 빨라지면 파장, 보폭이 더 늘어난 거죠. 더 널찍널찍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파장이 길어졌다는 표현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멀리 굴절합니다. 멀리. 법선에서보다 요 기준보다, 아까는 원래 기준이 요거였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 하는 데는 법선보다 가까이 됐고, 느려질 때는 빨라질 때는 법선에서 더 멀리 굴절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입사각보다
굴절각은 법선에서 잰다 그랬죠? 그래서 굴절각이 더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게 되는 겁니다.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게 쉽게 말하면 굴절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들이 다 같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잘 이해해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아까에 대한 답을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굴절의 원인은 외부 환경에 대한 매질이 달라졌을 때 빛의 진행 속도에 차이가 발생해서 원래 경로보다 이쪽으로 꺾이느냐 이쪽으로 꺾이느냐가 바로 굴절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반사 한번 볼까요? 보세요. 얘는요, 선생님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한번 나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똑같다 그랬죠. 왜 그래요? 얘네들이 원래는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 하지만 굴절하는 이유는 바로 매질 간의 속도 차이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얘네들은요, 그래서 뭐 입사각이 더 크고 무슨 굴절각이 더 크고 이랬는데 얘네들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죠. 세타1과 여기서 나타내면 세타3가 똑같은 이유는 뭐 속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각도가 법선에서부터 이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속도 차이는 왜 없어요? 그렇지. 매질의 변화에 따른 빛의 진행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는 공기라고 해보죠. 공기에서 튕겨서 공기로 나가기 때문에 속도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도도 같은 거예요. 응? 예를 들어 1, 3을 했으면 여기가 1이라고 해보면 V1이라고 하면 여기서 튕겨나가는 V3라고 한번 해보면 V3도 똑같은 거고요. 그렇다면 파장도 똑같아요. 진동수는 당연히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사각과 우리가 반사법칙이라고 여러분 외웠던 것들, 입사각과 반사각은 항상 똑같이 반사한다. 왜? 그렇죠. 매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매질에서는 절대로 변할 일이 없죠. 왜?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으니까 그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꼭 이렇게 수식으로만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해가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내용 한번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굴절률에 대한 개념인데,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매질 1이고요. 매질 2라고 한번 해보죠. 누가 소하고 미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빛이 이렇게 진행하다가 매질이 달라졌어요. 매질이 달라지지만 않다면 빛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다? 그렇죠. 직진하고 싶어 해요. 그대로 직진하고 싶어 하는데 얘가 굴절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2번으로 굴절했을 때랑 1번으로 굴절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누가 더 많이 굴절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얘기해보고 싶은 건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얘네들의 비율이 똑같이 한번 굴절했다고 해보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굴절의 정도, 굴절률은 누가 더 크냐라고 질문해요.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 굴절된 비율이 똑같다면 똑같죠. 얘는 어떤 거? 느려지는 굴절을 한 거고 얘는 더 빨라지는 굴절을 한 거지만 이 비율이 똑같다면 이 굴절의 정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굴절률이라는 개념을 적용하면은 얘랑 얘랑이 다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굴절률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보세요. 느려지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되겠어요? 자, 느려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굴절률을 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번에 대한 내용, 요거에 대한 것이 바로 굴절률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굴절 정도에 대한 굴절률을 n으로 나타내고요.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나타내요. 이게 바로 굴절률입니다. 이거 절대 굴절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외우거든요. 아, 얘 굴절률은 얼마인가 계산하는 거. 외우지 마. 왜요? 상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굴절률이란 개념이 뭐냐면 보세요. 원래 빛이라고 해보죠. 빛이 들어올 때 빛은 C라는 속도로 들어오죠. 그런데 얘가 느려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의 통감이 얘가 뻑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빛의 입장에서 미란 매질이기 때문에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들어요.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C보다는 V가 좀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해보죠. 하지만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얘 둘의 속력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되겠죠. 맞죠?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분명히 얘보다,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얘보단 작죠. 그럼 이 값을 같게 만들어주려면 뭐? 그렇죠. 보정하는 값을 우리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굴절률이에요. 왜? 얘 때문에, 얘 어떤 굴절, 이 매질 특성, 얘 때문에 얘가 느려졌기 때문에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서 맞추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빛의 속력이 10이라고 해보죠. 근데 속도가 5로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n이란 값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굴절률이에요. 그래서 굴절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더 뻑뻑하다, 더 많이 느려진다.
그러니까 속력이 더 줄어든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굴절률이 5가 됐어요. 그럼 얘의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 2가 돼야 되죠. 이게 굴절률의 개념이니까요. 굴절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속도는 더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뭘 외워 이거? 이걸 뭘 외워? 이거 아까 얘기한 것 때문에 이거 여러분 나눠주면 요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굴절률이라고 외우는 거죠. 되죠? 그래서 굴절률이라는 것은 느려졌건 빨라졌건 얘랑 맞추기 위해서 원래 속도는 원래는 같다. 그런데 얘 때문에 얘를 통과하는 얘 때문에 얘네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얘를 맞춰주자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려지는 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얘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얘는 커져야 되죠. 그래서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럴수록 굴절률은 커진다. 느려지는 것은 더 커진다. 얘 때문에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 때문에 더 느려졌다.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넬의 법칙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이걸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외우는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그냥 보면 되지. 이거 어디서 봤던 식 같아요. 또 여러분 이거 헷갈린다고. 뭐냐면 IR이면 이게 1, 2고 이게 람다원이고 이건 또 2원이야. 요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변압기에서 봤던 거랑 똑같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사실은 스넬 법칙은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히 해야 되는 거지만 선생님이 간략하게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죠. 자, 빛은 원래 직진하려고 하는데 매질이 달라졌는데 법선적으로 한번 꺾였다고 해보죠. 느려졌습니다. 그럼 이때 굴절률을 n이라고 하고요. 여기 굴절률을 그냥 기준적으로 공기를 우리가 1로 보거든요. 그럼 얘도 n1으로 할게요. 근데 이제 공기라면 1이 되는 건데 어떻든 임의로 놓겠습니다. 여기는 n2라는 서로 다른 매질이에요. 서로 다른 물질이 채워져 있어요. 이때 들어오는 속력을 V1이고요. 이때 파장을 우리가 람다1이라고 하고요. 여기 입사각을 세타1으로 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율로 돼 있네. 그럼 요거는 그냥 입사각을 I라고 표시하고요. 굴절각을 선생님이 리플렉션 해가지고 R로 놓겠습니다. 그쵸? 예. 그리고 여기는 V2, 여기의 속도는 V2, 여기의 파장은 람다2로 놓게요.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게 우리 상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가 1로 들어가고 6로 들어가는 속도 차이를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굴절이라는 건 속도 차이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기준을 잡죠. 같은 시간 동안 얘네들이 똑같은 깊이까지 들어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면서 이만큼 깊이 들어갔고요. 얘는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같은 깊이를 들어갔다고 해보죠. 그럼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깊이는 똑같지만 얘는 그동안 이만큼 이동했고요. 얘는 요만큼밖에 이동 못했어요. 그러면 이쪽 수평 속도는 누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크고 얘가 작다는 거죠. 수평 속도는 속도 아니에요. 꼭 그래. 후진으로 가는 거 빨라지면 후진 속도는 뭐 속도 아니야? 수평 속도가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세타죠. 이걸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각도하고 요 길이, 요거 우리 속도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우리가 뭘로 나타낼 수 있어? 이게 사인이죠, 사인. 이렇게 놓으면 선생님 왜 사인? 이거 각도 우리가 X축, Y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 설명드렸잖아요.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가 I죠. 그쵸? 그럼 요 길이 Y축, Y값, 사인은 Y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Y라는 것이, 사인 I라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Y값이잖아. 근데 지금 요거 이렇게 돌려놨는데 요게 해당하는 요게 Y값이잖아요. 여기서는. 즉, 요 속도 성분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거는, 그렇죠. 사인 I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해봤잖아요. 얘가 지금 여기도 굴절률이 1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만 얘도 그냥 굴절률이 있다고 생각하면 얘를 보정해준 값, 즉 N1을 곱해주고 요거에 대한 속도를 우리가 요거로 간단하게 나타냈다고 보면 얘네 값과 여기서의 속도는 결국에는 똑같아야 되는데 얘들 차이 때문에 얘가 지나가는 외부 환경 때문에 달라진다 그랬죠. 그럼 얘 지금 얘 어디야? 여기, 그렇지, 여기에 지금 속도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사인 Y 값이니까, 그렇죠. R. 그리고 얘는 누구 때문에 느려졌어? N2 때문에. 이게 스넬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기요, 우리 아까 나타낸 것처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쭉 와서 볼까요? 이걸로 그러면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사인은 사인대로 몰고요. n은 n대로 모아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사인 I, 그 다음에 사인 R. 그리고 요거, 그쵸? N2, N1인데요. 요거를 앞에다 써버릴게요. 자, 요거를 어떻게 돼야 되니? N1, N2,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인 I라는 게 결국에는 이쪽의 수평 속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속도로 우리가 나타내 봅시다. 이건 결국엔 뭐에 해당한다?
V1에 해당한다. 그러면 사인 R에 해당하는 건 뭐? V2에 해당한다. 요거 수평 속력 V2에 해당한다. 그럼 V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람다1 곱하기 진동수. V2는 어떻게 된다? 람다2 곱하기 진동수. 근데 진동수는 똑같다며요. 이거는 내부적인 내용이지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을 해도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얘들 지금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들어졌잖아요. 얘랑 속력이고 얘는 속력을 그냥 파장으로만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단지 얘네들은 거꾸로 됐어요. 다 1, 1이고 2, 2에 해당하는 건데 얘네들은 거꾸로 되는 건 뭐냐면 얘네들 자체가 굴절률은 얘랑 반대잖아. 얘가 커지면 얘 때문에 얘가 작아지는 거고 얘가 작으면 얘가 작기 때문에 얘가 커지는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만 뒤집어져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뭘 외워? 굳이 하고 싶으면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되지. 요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서 이거를 유도해내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스넬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외우면 다 잊어버리지. 이거 뭐 나라도 잊어버리겠다. 이걸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그 문자를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이렇게 외우려고 하는지. 그렇죠?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 이거 물리는요. 그게 이래서 그런가 봐. 뭐 물리는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머리를 조금 생각을 해가지고 외우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안 하니까 다 외우려고 하니까는 안 외우는 애들이 신기한 거지. 근데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알겠지만 어때요? 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다 똑같아요. 처음만 힘들지 물리는 하다 보면 계속 그 자연의 현상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만 힘들고 나머지 점점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스넬 법칙 우리가 유도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증명을 한 거고 이거 외우지 말고도 아까 선생님 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얘랑 얘의 속도에 대한 비율과 얘와 얘의 속도의 비율을 따져보면 나머지 거는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지식에서 다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전반사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그 수능에서도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기본적으로 요겁니다. 이렇게 광원에서 빛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물이고 공기예요. 그럼 누가 더 미란 매질이에요? 빛 입장에서는 얘가 잘 못 가는 애라고. 그러니까 얘가 미란 매질이고 얘가 소환 매질이 되겠어요. 그럼 쭉 가다가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겠죠. 근데 각도를 주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 보세요. 얘는 직진해서 나오고 싶지만 어떻게 된다? 더 빨라지죠.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법선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여서 지금 굴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빨간 빛의 경로입니다. 더 눕혀주면 얘는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 하는데 더 이쪽으로 벌어지고요. 아예 이걸 각도를 이렇게 주니까 자꾸 이게 눕죠. 이렇게 가면 더 눕고 들어 눕다 보다 보니까 아예 여기 표면에 아예 그냥 진짜 퍼져서 눕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가 바로 뭐냐면 굴절각이 90도인 경우죠.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90도인 경우. 이렇게 되다가요. 이 광원에서 요 지금 입사각 여기서 지금 여기 요 표면에 들어오는 요 법선에서 입사각을 더 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그냥 들어 눕다 못해서 나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우리가 전반사라 그럽니다. 토탈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반사는 반사인데 전체가 반사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애초부터 반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굴절을 하다가 어느 각도 이상부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아예 나가질 못한다. 굴절을 못한다. 그래서 반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사라는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사에 대한 내용은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항상 밀에서 소로 가야 된다. 즉 쉽게 말하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굴절을 할 때만 가능해요. 만약에 느려지는 굴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볼래요? 이렇게 가던 애가 느려지는 굴절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법선에 더 달라붙는다 그랬죠. 위로 솟구쳐 올라가요. 들어 누우면 얘가 못 나오지만 위로 솟구쳐 올라오면 여기를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한 데서 소로 갈 때만 가능하지 소한 데서 밀로 갈 때는 절대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못 뚫고 나오려면 항상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 매질의 이 변화가 즉 빨라지는 방향으로 이 빛이 빨라지는 방향으로 이제 굴절을 해야지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거죠. 요때 굴절각이 90도인 때 딱 들어놓는 여기가 이제 바로 인계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작으면 그래도 튀어 올라올 거고, 조금만 입사각을 좀 크게 주면 밑으로 이제 아예 반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요때 요게 이제 딱 그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제 딱 경계점이 되죠. 그래서 굴절각이 90도가 나올 때 그때 요 입사각 있죠. 얘가 이게 넣어준 요 각도 넣어준 요 입사각. 그때 입사각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이제 세타 시로 나타내는데 이게 크리티컬 앵글이라 그래서 크리티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냐면 우리가 임계각이라 그래요. 임계각. 자, 임계각이라 그러고 즉 요때가 임계각이에요. 요때 각도. 이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더 눕혀가지고 법선을 기준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더 커졌죠. 아까보다. 즉 임계각보다 입사각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기 입사각이라고 하면 I라고 하면 이건 내가 정해주는 거고 이 임계각, 굴절각이 90도일 때 그때 입사각인 요 임계각보다 요 입사각이 커지는 순간 전반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는 아직 전반사 안 일어났잖아요. 요때는 들어놓아서 아직 전반사라고 보기가 애매하고 요거보다 넘어가야 된다. 즉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항상 밀한데서 소한대로 갈 때랑 그 다음에 이 임계각, 그렇죠?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에 그때 입사각보다는 더 큰 각도로 입사를 시켜줘야지만 그래야 전반사가 일어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건데 봐요. 이게 좀 뭐 무서운 사진 같죠? 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보세요. 이 부분은 빛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직진인데 또 역진의 원리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빛이 이렇게 나갔다는 얘기는 요 경로를 똑같이 하면은 똑같은 경로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태양빛이 있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보세요. 얘는 이렇게 직진하고 싶어 하지만 보세요. 법선이 여기인데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면 더 밀한 매질로 가죠. 그럼 법선이 여기라면 얘는 원래 이렇게 직진하고 싶은데 더 느려졌죠. 그럼 법선 쪽에 더 붙어야 되니까 어떻게 된다? 법선 쪽에 가까운 이쪽으로 굴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나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똑같은 경로를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햇빛이 있을 때 바닷속으로 들어오는 빛은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빛은 들어오죠. 그럼 요 반대편까지 그려주면 이만큼의 빛은 들어오고요.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한 빛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보게 되면 전반사 때문에 우리가 여기 물속에서 광원을 이제 펴줄 얘기가 그럴 이유는 없으니까 위에서 들어온 빛도 여기서는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둡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밝아요. 실제로 그래요. 딱 요 사이즈만큼. 나머지는 어둡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이 빛은 일로 못 들어오냐? 들어오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보는 시야에서는 요 각도만큼만 지금 빛이 들어오니까 여기만 밝고 여기는 주변은 어두운 거고요. 여기는 빛도 들어오는데 이 빛은 어떻게 된다? 이 사람 시야에서는 안 보여요. 그럼 이 빛을 보려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이 여기 옮겨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또 이만의 그 쉽게 말하면 요 이렇게 밝은 구멍이 여기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또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일로 옮겨오면 요게 해당하는 또 이만큼이 밝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반사에 대한 각도가 우리가 인계각 구하고 이러죠. 딱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콘, 그렇죠? 요만큼의 것은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깊이에 따라서 이제 뭐 다른 거 있지만 같은 깊이를 가정했을 때는.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여기까지의 빛만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빛이 들어올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예. 목욕탕 가서. 너무 얕아서 안 될 것 같은데 목욕탕 가서 안 됩니다. 목욕탕 거기 아저씨들 막 들어오면서 막 밟으면 안 되니까 깊은데 혹시 뭐 저기 스킨스쿠버 이런 거 하면 한번 깊이만 들어가지 말고 딱 한번 누워 보세요. 그러면 보여요 이렇게. 막 상어도 막 이렇게 오고, 그죠? 예. 한 번씩 막 물고 그렇게. 상어. 무서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반사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어서 가면 이겁니다. 전반사 이용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광섬유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밀에서 소로 나갈 때 이것이 일정한 인계각 이상의 입사각을 넣어주면 얘가 못 튕겨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요 안에서만 뚫고 나가지 못하고 계속 그 정보를 요 섬유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 중앙 부분을 코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클레딩이라고 합니다. 그냥 코어가 훨씬 더 밀한 매질이에요. 빛의 입장에서는 느리게 갈 수 있는 데고 클레딩은 이거보다는 뭐 소환 매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휘어놔도 그 인계각보다 큰 입사각을 주게 되면 계속 전반사에서 그 광섬유 안을 계속 이제 어떤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것 없이 다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여기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뭐가 되죠?
밀환 매질. 이게 코어가 되는 거고요. 요게 있는 게 뭐죠? 소환 매질이. 그렇죠. 이게 클레딩이 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요걸 똑같이 코어를 이만큼 만들어주고 클레딩을 이만큼 만들어주면 요 안 부분, 여기서 이제 빛이 계속 전반사하는 거. 여기가 이제 광섬유에 대한 내부가 되는 거고요. 요걸 이제 바깥에 쌓아주는 클레딩이 되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206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6쪽에 있는 문제인데, 자 보세요. 그림과 같이 빛이 공기에서 반원형 물체로 입사가 I는 60도. 그 다음에 굴절과 R은 45도로 진행하고 있다. 이때 물체의 굴절율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공기라는 거 있는데 공기는 기본적으로 굴절율을 1로 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이제 얘 굴절율을 n을 하면 얘 n 구하라는 건데 똑같아요. 여기의 속도나 여기의 속도는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얘네들의 차이 때문에 더 느려진 거죠. 보세요. 느려졌어요. 확실하게. 원래는 직진하고 싶어 하지만 법선적으로 꺾였죠. 이것만 봐도 얘는 느려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빛의 속도는 얘 굴절율은 공기니까 1로 보면 1 곱하기 얼마가 돼야 됩니까? 요거. 같은 깊이까지 들어갔다 우리 가정해보죠. 그럼 요 수평 속력은 얼마가 된다? 사인 60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서의 얘의 속도. 됐죠? 그럼 요 안에서의 속도랑 같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 n이라는 애 때문에 느려졌을 거고요. 그때 얘 수평 속력은 얼마에 해당한다? 사인 45도가 되겠죠. 그럼 n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사인 45도분의 그 다음에 사인 60도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3하고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요거 없애주면 2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렇죠? 계산해보면 정답은 9번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건데 이건 뭐 광섬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광섬유에 대한 설명으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코어의 굴절율은 뭐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n이 크다고 우리가 기준을 잡았다 그랬죠. 클레딩의 굴절율보다 작으면 안 되고 커야 되죠. 얘가 더 느려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굴절율이 더 큰 거예요. 더 느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잘못된 내용이고, 레이저빛의 속력은 공기에서가 코어에서보다 빠르다 그랬는데, 그렇죠. 코어가 느리죠. 공기보다. 얘가 굉장히 밀환 매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고, 광섬유는 광통신에 이용되는 소재이다라고 했는데 맞죠? 광통신에 이용되는. 이건 상적인 내용이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여러분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색채 인식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72쪽에 해당하고요. 우선 물체를 보는 원리부터 한번 볼게요. 광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파동을 인지하는 우리의 신체 기관은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 몸 중에서. 하나는 눈이에요. 전자기파를 받아들이죠. 또 하나는 음파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귀. 이 둘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우리가 파동을 인지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눈과 귀밖에 없어요. 파동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전자기파, 빛하고 그다음에 소리,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개가 그 파동을 인지하는 센서예요. 쉽게 말하면 파동 인지 센서, 우리 몸에 있는. 자, 그래서 우선 빛을 보는 원리는 눈으로 파동이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감각적으로 그 센서에서 그거를 익히는 건데, 기본적으로 광원이라고 해서 스스로 빛을 낸다. 그럼 그 빛이 직접 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광원,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이 빛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그러면, 광원에서 오는 빛이 어떻게 된다? 반사돼서, 우리 반사법칙 배웠죠? 반사돼서 들어왔을 때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파동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간단하죠?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눈 감으면 되지. 보기 싫어. 파동이 못 들어오는구만. 되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듣기 싫으면 어떻게 된다? 귀 막으면 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색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이것도 여러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불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의 꽃이 있고, 요거 뭐 초록색인데 요거 뭐 꽃받침이라 그러나요? 뭐 어떻든 초록색 꽃받침이면 얘가 왜 빨간색으로 보이냐? 빨주노초 파란부에 수많은 빛이 들어오죠. 그 중에서 얘 빨간색의 특징은 뭐냐면 나머지 색을 다 흡수하고요, 빨간색 빛만 반사합니다.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즉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뭐다? 빨간색의 빛이 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냐면, 실제 빨간색 물체는 나머지 애들의 빛을 다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시켜서 이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고요. 초록색, 지금 이 꽃받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는
초록색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빛은 얘가 다 흡수하고 초록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인다. 그럼 노란색 바나나는 어떻게 보인다? 노란색으로 보이죠. 그 얘기는 얘가 우리 눈으로 노란색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얘가 반사한 색이 노란색입니다. 그래서 얘는 노란색을 반사하는데 뒷부분에 선생님이 그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 빛의 삼원색. 노란색은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빨간색과 초록색의 빛으로 이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빛이 반사돼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빨간색과 초록색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투명한 물체는 얘가 뚫고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빨간색 셀로판지를 우리가 봤을 때 얘가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빨간색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즉 투명한 물체는 얘는 자 예를 들어서 노란색 바나나는 노란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쉽게 말하면 다 흡수한다 그랬죠? 그런데 빨간색 셀로판지는 빨간색 빛만 통과시키고 나머지를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는 얘가 통과시키는 빛을 우리가 보는 그 색깔로 보는 거고 나머지 그 불투명한 물체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지가 흡수하고 얘가 반사시키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애들의 색을 보는 거예요. 되겠죠? 네, 바로 이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색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흡수한다는 데 대한 증거는 뭐죠? 증거는 여러분이 증거잖아요. 햇볕을 받아서 만약에 여러분의 피부색이나 뭐 여러분의 무슨 옷 색깔을 반사시키잖아요. 그럼 그 반사된 빛의 색깔로 여러분 친구들은 보는 거지만 나머지 빛은 내가 흡수한다 그랬죠. 내가 빨간 옷을 입었으면 빨간색만 반사시키고 나머지 흡수한다. 흡수한다는 증거가 뭐죠? 햇볕 쬐고 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흰 옷 입으면 대부분 많이 반사를 하는 거고요. 검은 옷은 이론적으로는 다 흡수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검은 옷을 입으면 더 덥다는 이유가 반사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흰 옷은 반사하는 색깔이 많지만 검은색은 반사를 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이론적으로는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가 다 흡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운 거예요.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채 인식.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나온 건데 약간의 이제 생물과 결합된 내용이죠. 생명과학과 결합된 내용인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우리 물리에서는 크게 이 부분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망막 부분에 이제 시각 센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빛에 대한 정보를 이 센서가 이제 작용하는데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원뿔 세포와 그다음에 막대 세포를 구분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원뿔 세포가 여기 있죠. 그다음에 막대 세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 세포는 색깔 구분하고요. 막대 세포는 명암 구분한다. 요거는 색깔, 얘는 밝기만 구분한다. 요것만 알아두면 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적원뿔 세포라고 해서 이거는 적색에 대해서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흡수율이 높죠. 녹원뿔 세포는 녹색, 청원뿔 세포는 청색입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뭐냐면 RGB예요, RGB.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색상이 되기 때문이죠. 중요한 거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가면서 특징 중에 하나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파장이 크니까, 파장이 기니까 진동수는 짧겠죠. 반면에 이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우리가 이제 청색도 가겠지만 얘는 파장이 짧고요, 진동수가 큽니다. 얘네들은 어떻든 같은 빛의 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빨간색 쪽이 에너지가 적은 거고요. 그다음 보라색 쪽이 에너지가 큰 겁니다. 파란색 쪽, 보라색 쪽. 그래서 이걸로 더 넘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외선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 더 넘어가면 자외선인데 자외선은 에너지가 세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이거 자외선은 자외선. 여러분 급식실 가면 자외선 살균 소독기 이런 거 있죠. 예, 그걸로 이제 균들 죽이잖아요. 예, 이게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뭐 피부암, 햇빛 쬐면 뭐 안 좋다. 그게 뭐 UV라 그래가지고 무슨 울트라 바이올렛 이게 바로 자외선 얘기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에너지가 세지 않으면 안 위험합니다. 딱밤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총알 맞으면 죽어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바로 이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가면 이 부분은 지식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빛의 합성인데 기본적인 색깔은 아까도 말했지만 RGB라는 겁니다. 이 삼원색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색상을 다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특히 RG가 결합하면 노란색이고요. 노란색 빛이 만들어지고요. 그렇죠? 레드와 그린이 만들어지면 노란색. 그 다음에 GB. 그렇죠? 그린과 블루가 만들어지면 청록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R. 보라. 그렇죠? 예. 자홍색이 바로 보라색 계열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예.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좀 하는 친구들은 뭐 그래픽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RGB 컬러 그러죠? RGB로만 나타내요. 왜 그러냐면
모니터도 빛으로 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내용 보게 되면 영상 장치에서 색을 구현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죠. 그럼 RGB의 상대적인 색의 조합을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구현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빨간과 초록이 되면 노란색이 되겠죠. 대신에 1대1로 조합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빨간과 초록이 2대1로 조합을 하게 되면 주황에 가까운 색깔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어떤 비율에 따라서 빨주노초 하남보가 다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빨간과 파랑이 결합되면 아까 자홍,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RGB의 상대적인 색의 조합을 통해서 영상 장치에서 이 색을 구현한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그렇죠? 액정 디스플레이하고 뭐 CCD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지식적인 내용이니까.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의 이제 원리는 사실 이것도 빛의 평광이라는 또 다른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배우지 않고는 요거를 논하기가 좀 애매한데, 쉽게 말하면 이러한 그 평광판이라는 격자가 있습니다. 격자가, 이런 격자가 있어요. 이렇게 평광판이 있어요. 근데 빛은 사실은 여러분 알겠지만 사방으로 이렇게 그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사방으로 진동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빛이 이렇게 지나가다 이런 격자가 있으면 이 격자 방향과 나란하게 진동하는 빛만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여기를 통과하는 애는 어떻게 된다? 나머지는 다 통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그냥 뭐 물체라고 생각하면 여기 뭐 배수구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운이 좋게 핸드폰이 이렇게 걸려있으면 걸려있지만 이렇게 떨어지면 쏙 빠져버리겠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진동하는 빛만 여기를 통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서 걸러지는 거예요. 못 통과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격자를 여기다 만들어놔요. 두 번째 격자는 얘랑 반대로 이렇게, 얘랑 반대로. 그럼 얘 여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 못하겠죠. 이것이 기본적인 핵심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전원이 꺼져 있을 때 보게 되면 얘가 지금 빛이 통과고요. 전원이 켜져 있을 때 빛이 통과 못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 많이 혼동하는데, 요 안에서는 원래 요대로 두면은 실제로 이게 통과 못 하는 게 맞는데, 요 안에는 액정 문자들이 들어있어요. 이 액정 문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쵸? 여기다 적어두세요. 까분다. 아, 까분다. 얘들 까불고 있어요. 막 하하하하하 막 이러면서 막 까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원을 안 넣었을 때 얘들 액정 문자들이 움직이면서 여기 들어온 애를 돌려요. 이 빛을 돌려가지고 90도를 돌려가지고 얘를 통과시켜요. 그래서 전원이 오프됐을 때 얘 까불고 있기 때문에 계속 까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어떻게 된다? 얘를 돌려서 통과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요. 그래서 전원이 꺼졌을 때 통과되고요. 오히려 전압을 걸어주면 꼼짝마. 무슨 얘기냐면 액정 분자들을 딱 전압을 걸어줘서 얘들을 딱 일정 정렬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까불지 못하죠. 막 얘들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요괴들처럼 막 달라붙어서 막 하하하 막 이러는 애들이 딱 전압 걸리면 애들이 딱 일정하게 얘들이 배열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들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얘를 돌리지 못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원래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이 꺼져 있을 때 얘네들이 막 까불면서 얘를 돌려서 이렇게 통과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전원이 켜져 있을 때는 얘네들이 꼼짝 못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원래대로 뭐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LCD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CD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내용만 살펴보고 실질적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거를 익혀두면 돼요. 미리 막 지루하게 공부해봐야 머리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거는 기본적으로 CCD는 빛 에너지를, 그쵸? 이제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뭐 이제 뭐죠 그거? 뭐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빛의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줘가지고 여러분 보면 뭐 색필터와 강세소리 요즘 CCD 돼가지고 요런 정보로 바꿔줌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구현하는 장치,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빛의 정보를 전기적인 신호로 바꿔서 영상 신호로 재조합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 딱딱 체크하고 넘어가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한번 보게 되면 116쪽에 우리 눈의 시세포를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가는 빛의 색을 구별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 원뿔세포죠. 색을 구별한다. 원뿔세포. 이거는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되고, 나는 뭐 뭔지도 모르겠지만 요거래요. 그렇죠? 빛이 매우 희미할 때도 작동함으로 이건 명암을 구분한다. 밝고 어두운 것만 구분하는 거죠. 요건 바로 여러분들 막대세포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요거 가는 원뿔세포, 나는 막대세포가 되겠습니다.
간단한 거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저건뿔 세포는 얘는 레드, 그다음 녹음뿔 세포는 그린, 그다음 청음뿔 세포는 블루를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센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번 문제 보면 그림은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 중 원뿔 세포에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기억 보게 되면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은 빛의 삼원색이다. 이건 지식적인 내용이고요. 맞죠? RGB. 그 다음에 녹원뿔 세포의 흡수율은 제로고, 그러니까 녹색은 없다는 얘기예요. 청원뿔 세포와 저건뿔 세포의 흡수율이 비슷하면, 그렇죠? 그럼 RGB에서 G는 없고 R과 B가 결합하면 노란색이 아니고 무슨 색이 돼야 되겠죠? 보라. 그렇죠? 자홍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자홍색이 돼야 돼서 틀렸고요. 디귿 보게 되면 원뿔 세포는 희미한 빛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돼 있는데, 이 희미한 빛에서 민감하게 반응, 즉 명암에 대한 거는 여러분 원뿔 세포가 아니면 뭐였죠? 막대 세포였잖아요. 이게 상식적인 내용. 뭐 약간 물리적인 문제라기보단,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계속해서 볼게요. LCD 나왔죠? 지금 보게 되면 얘들 지금 돌리고 있죠? 까불고 있어요. 까불고 있어. 액정 분자들이 까불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설명 중 통과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액정은 평광판 사이에 채워져 있다.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평광판 사이에 채워놓고 있고요. 전압이 걸리면 비틀린 분자들이 일렬로 배열된다. 그렇죠? 지금 전압을 걸어주면 얘들이 꼼짝 마라 그랬죠. 그럼 얘들이 일렬로 배열돼 가지고 빛을 그대로, 오던 평광된 빛을 그대로 얘네를 까불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게 되죠. 못 통과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압을 걸어주면 얘들은 꼼짝만 하기 때문에 이거 맞는 내용 되겠고, LCD 모니터는 액정고의 색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두 컬러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건 선생님 설명 안 했던 내용이죠. 지금 알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색깔에 대한 거는 뭐다? 컬러 필터가 들어가야 돼요. 컬러 필터. 뭔 글씨니? 그 컬러 필터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컬러 뭐 별 차이가 없네. 그쵸? 이겁니다. 여러분들 뭐 눈에는 좋지 않지만 막 색깔 렌즈 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안에 이미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필터라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껴야지 막 눈이 막 녹색으로도 보이고 막 파란색으로도 보이고 허옇게도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죠? 그 내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필터라는 걸 껴줘야지만 색상이 구현된다. 이 얘기죠. 뭐 여러분들 간단한 내용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됐어요.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이런 것도 문제를 보면서 그때 그냥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컬러 TV 화면 한 부분을 확대 관찰했을 때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타나는 각점을 화소라고 한다. 여러분들. 그 각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지. 뭐 100만 화소보다 뭐 200만 화소가 좋고, 여러분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화면 면적이 동일할 때 점의 수가 많을수록, 화소 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선명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좋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 내용이고, 여러분 카메라, 그 핸드폰 카메라랑 똑같은 거죠. 화면의 기본색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이다. RGB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는 내용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 확인해 보면 전반사와 그다음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이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색채 인식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삼원색과 그 삼원색에 대한 조합에 대한 색깔을 봤죠.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전에 했던 것 중에 굴절에 대한 특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반사에 대한 거, 왜 뭐 입사각과 반사가 같으냐. 사실 이게 가장 파동에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잘 정리하기 바라겠고요. 이것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 파동이 쉽게 접근될 수 있을 겁니다. 자, 1시간 동안 고생 많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